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요. 한 1시 38분부터 새롭게 지금 투표율이 반영이 되고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김성환의 뉴스소다 숫자로 보는 21대 총선 말씀 나누면서 좀 투표율 올라가는 수치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개표 방송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요. 10시부터 12시면 가장 핫할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대략 조금 격차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 당락이 좀 결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총선을 숫자로 지금 정리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꾸며봤는데 오늘 10시 때 개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숫자로 우리가 총선을 볼 수 있어요? 숫자 4개를 꼽아봤는데요. 네. 2, 3, 46.1 그리고 300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꼽아봤습니다. 300은 알겠는데 그 앞에 건 전혀 모르겠어요. 300은 벌써 눈치채시면 안 되는데. 네. 먼저 앞에 숫자 2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투표용지가 2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투표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은 투표용지를 하나 받으셨고 긴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짧은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니까 출마 후보가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되니까요. 이제 그리고 긴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 48.1cm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그런데 1인 2표제를 도입한 게 혹시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잘 기억 안 나요. 기억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총선.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가 그 전에는 한 장밖에 없었어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한 곳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는 거죠.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뭐 2명도 뽑기도 하고 3명도 뽑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 한 명만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니까 승자 독식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1등에 던진 표 아니면은 모두 사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전국 득표율하고 의석수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1인 1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네. 2003년 3월 국회가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따로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1인 2표 정당 명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오늘날에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선출하지 않은 투표에 대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일종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선거를 해왔는데 비례 의석이 47석이잖아요. 네. 이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47석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늘려가자.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 취지로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당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지역구 47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연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네.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받게 되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병립형에서만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한 30석을 배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30석을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으로 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숫자 2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셨고 네. 3은 뭐예요? 숫자 3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 득표율입니다. 3%가 안 되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네, 그렇죠. 예. 이게 봉쇄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득표율이 3% 이하가 나오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네. 정당 득표율 3%라고 하면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16년 총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3% 득표율을 올리려면 16만 5천 표를 얻어야 돼요.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내 정당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에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이 35개거든요.
한 60대는 내가 찍을 정당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그런 사건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네. 이 가운데 3% 정도 넘는 정당이 한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3% 저는 5개 안 될 것 같아요. 5개 안 된다고요? 네. 5개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2개가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예. 민생당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계산을 해도 한 5-6개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넉넉 잡으면 한 7개 조금 안 되는 7개까지도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득표율은 소수 정당에 있어서 마의 벽이다. 46.1은 뭔가요? 이건 투표율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최저 투표율이 46.1%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18대 총선이었는데요. 당시 참여정부에 실망했던 30, 40대가 대거 투표를 포기했어요. 당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28.8%, 30대는 36%, 40대가 48%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네.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1시 투표율 기준으로 계속해서 2시까지 지금 집계 합산하면서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선관위를 보니까 51.1%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건 2시까지는 계속 올라갈 계속 것 올라가는 같아요. 거죠. 이러면은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투표율 얼마나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70% 조금 안 될 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까지 투표율을 한 4% 정도 이상씩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은 투표율 그래프 곡선이 굉장히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4% 증가해서 3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시간 남았으니까 4%씩 증가하면은 현재 투표율이 한 50% 가까이 되니까 70% 그거에서 조금 불안하니까 조금 빼면 한 60% 후반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65%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알려주신 숫자가 300. 이거는 국회 의석수인데. 네, 국회의원 의석수인데요. 뭐 국회의원 의석수는 굳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 어느 정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할지 지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일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좀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과반을 확보하고 일당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개혁 과제로 추진해왔던 뭐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문제, 네. 또 선거법도 사실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네. 레임덕도 결국은 앞당겨질 거고 조금 더 멀게 보면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 이것도 좀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범진보 진영이 180석 얻을 수 있다. 뭐 정반대로 통합당은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앞서 이제 그 평론가나 교수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엄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투표율 얘기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투표율이 계속 뭐 지금 집계하면서 51% 이상까지 52% 근접하는 숫자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애당초 지난번에 총선 투표율이 58%였잖아요. 네네. 지방선거가 60% 정도가 됐고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6.6%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투표율이 한 60% 초반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양 진영이 결집해서 투표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5%나 65%를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정말 박빙 지역은 판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관심이 지금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그 심판론이 뭐 지금 현 정권을 향한 심판론이든 아니면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욕구가 표출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판세를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80이니 100석이 아니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민심이 뭐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틀린 적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론조사도 많이 틀렸고. 근데 제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분을 오늘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제가 그게 불안해가지고 이번에 여론조사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본인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쪽 전문가들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네.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민심을 파악하는 일은 진짜 깜깜한 방 안에서 까만 고양이 잡는 거나 비슷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변화의 포인트나 요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투표율 그래프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 얘기는 과거의 대선이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표 당일날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 그 대부분을 노년층이 투표하러 갔다. 네, 네. 이런 그런 얘기 분석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2002년 대선 때에는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젊은층, 진보 성향층이 투표 당일날 대거 몰려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이 이전의 패턴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구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요? 네. 어. 그러니까 이 투표 유권자 수가 조금 연령별로 달라졌는데요. 네.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21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가 1971년이었어요. 당시에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그 X세대. 네. 예. 이제 막 70년, 71년생이 제일 많아요. 그때 예, 예. 100만 명인데 지금은 40만 명대까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출생아 수가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근데 70년, 71년생이 이제 50대에 편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30, 40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30,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60대 이상 인구가 그 유권자 수가 전체 다 합치면 1,200만 명인데요. 30, 40대를 합치면은 1,5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면은 노년층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영향이 사실은 변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60대 이상은 항상 투표율이 70%나 80%까지도 나왔거든요. 50대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편이고 근데 30, 40대가 투표를 포기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요. 근데 지금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30, 40대 젊은 층까지 투표에 대거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 40대 그 유권자 수가 1,500만 명이 넘고 60대 이상보다도 유권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 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요. 60대 이상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 유권자층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른바 586이라고 하는 세대도 586 중에 빠른 세대는 60대 이미 편입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인구가 218만 명이 60대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다 보수화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도 또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위원님, 김성환 씨가 설명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개표 방송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공사위원님입니다. 한 표가 뭐 4,7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 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금액으로 따져도 되게 높은 금액 아니겠어요? 올해 이제 총선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4,102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면 우리 국민 256만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다 받게 해줘도 될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 예산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표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54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투표율 52.6%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쏘다 숫자로 살펴본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 오늘 오후 5시부터 21대 총선 개표 방송 KBS 1라디오에서 2020 선택 대한민국 방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